기적의 화학물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적 흥분, 안도감,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의 해방감 등과 같은 유쾌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적인 관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다. 알다시피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부분 뇌와 혈액 속의 화학물질 때문이다. 낭만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신경화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뉴런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활성화되는 존재일 뿐이다. 일단 일련의 신경회로가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각각의 뉴런은 그들을 연결하고 더 견고히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이 같은 화학적인 시냅스 강화제를 신경성장인자라고 부른다. 신경성장인자는 신경충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신경전도, 시냅, 간극, 수용부, 수용돌기, 시냅스 말단, 성장인자, 약한 신호가 강해짐, 신경전도, 시냅스 연결을 촉진하는 신경성장인자, 약한 신호가 강해짐, 강한 신호, 간극을 가로질러 축색돌기 말단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신경성장인자는 신경자극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축색돌기의 여분의 말단이 성장하도록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뉴런 사이에 더 많고 더 넓고 긴 선착장이 만들어서 정보 전달이 보다 쉽고 시냅스 전반에서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경성장인자가 뉴런의 추가적인 시냅스 연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뉴런은 신경성장인자에 걸린 들린 탐욕스러운 작은 생명체와 같다. 뉴런은 충분히 많은 다른 뉴런들과 함께 활성화될 때만 신경성장인자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신경성장인자를 얻기 위해서는 시냅스 전 말단에 충분한 양의 전류가 흘러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 집단은 새로운 시냅스를 보충하기 위해서 신경성장인자를 빨아들일 것이다. 마치 한번 맛을 들이면 만족을 모르고 계속 갈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경성장인자는 뉴로트로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기적의 화학물질은 뉴런을 도와서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 뉴로트로핀은 나무의 뿌리는 비료와 같다. 한 나무에서 신호를 받은 다른 나무는 강한 수액을 분비해서 신호를 전달한 나무의 가지에 잔가지가 더 많이 자라도록 만든다. 두 나무 사이가 더 촘촘히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외과 의사나 하프 연주자처럼 손의 움직임이 섬세한 사람들은 뇌의 운동 피질에 더 많은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손가락의 운동 조절 능력과 관련된 회로를 반복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망을 갖게 된 것이다. 시냅스에서 분비되는 뉴로트로핀은 이 같은 연결을 강화시킨다. 뉴로트로핀은 활성화 정도와 신호가 약한 세포를 활성화 정도와 신호가 강한 세포와 연결시켜서 상승 효과가 나도록 돕는다. 마치 외로운 뉴런들을 활기찬 파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다. 신경세포의 활성화는 활동 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산장에서 우리는 신경세포의 활동 전이가 시냅스 전에서 시냅스 후로 이동하며 시냅스 간극에 대해서 살펴봤다. 시냅스 공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방향은 활동 전이의 방향과 같다. 하지만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두 뉴런을 활성화시킬 때 뉴로트로핀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신경자극과는 반대로 시냅스 후 말단에서 시냅스 전 말단으로 역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활성화된 강한 세포가 약한 세포를 끌어당겨서 연결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이다. 말하자면 이미 활성화된 강한 세포는 뉴로트로핀을 분비해서 약한 세포의 축색 말단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냅스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필요한 경우에 뉴로트로핀은 약한 세포가 강한 세포와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기도 한다. 그림을 다시 한번 참고해보자. 반복과 화학물질의 관계. 세포의 활동에 반복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부의 모델로도 설명할 수 있다. 장기 강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두 뉴런이 마침내 하나의 팀을 이룰 때까지 시냅스의 활성화가 반복되어야 한다. 뉴런들이 팀을 이루기 위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뉴로트로핀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한 활동 전이가 필요하다. 일단 뉴로트로핀이 생산되면 더 견고한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거나 반복적으로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다. 뇌에서 신경성장 인자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과 경험이다. 우리가 의미 지식에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지적 자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신호가 유발되어 오래 지속되는 시냅스 연결의 수가 증가한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주의 집중이다.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충분히 강한 신호가 발생하여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정교한 기억을 만들 수 있다. 내 시냅스 연결이 더 많아질수록 마음의 활동 지평이 더 확장된다. 우리가 그런 특별한 신경망을 갖춰 놓으면 확장된 마음을 더 잘 지원하는 고성능의 기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기술을 더 쉽게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자극에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와인을 감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좋아한다. 그 중에는 와인 평론가라고 불릴 만큼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도 있다.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전문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선천적으로 특정 성향을 타고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와인의 모든 포도 품종을 구분할 수 있는 혀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혀를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와인을 맛봐야 한다. 단순히 와인을 반복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는 평론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와인을 충분히 맛본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또한 맛과 향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와인의 생산 연도와 품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와인을 음미하는 데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와인을 반복적으로 맛봄으로써 배운 기술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경험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합의 법칙을 사용하여 다양한 와인의 종류를 드라이하다. 나무 향이 난다, 신맛이 난다, 감칠맛이 난다와 같은 친숙한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와인의 맛과 향기뿐만 아니라 색과 투명도 등의 세세한 특징이 이르기까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련되게 지식을 다듬어 나갈 것이다. 결국 와인의 생산지역, 토양, 연도, 제조자, 품종에 대한 지식과 감각 경험들은 복잡한 신경망으로 지배하게 된다. 일명 와인 맛을 감별하기 위한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이다. 역장에서 설명했듯이 지식은 경험으로 바뀌는 전 단계다. 위와 같은 형성된 신경망은 새로운 경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교육 과정을 거치기 전 우리에게는 와인이 이렇게 미묘한 요소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신경회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신경망이 준비되고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배운 정보를 적용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와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가 의미 지식에 주의를 집중하고 관련된 이전 경험을 찾는 순간 형성된다. 학습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짐으로써 이론이 실제가 될 때에 완성된다. 감각을 통해서 와인을 맛보는 신경망이 더 정교하고 풍부해지는 것이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고 강한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신경성장인자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산된 신경성장인자는 장기 기억의 형성을 돕는다. 여러분 중에서 첫 키스의 기억을 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열정제였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석양을 배경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의 낭만적인 첫 키스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모든 감각적인 인상은 우리가 짜놓은 신경망에 수놓아져 있을 것이다. 신경망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우리는 흔히 어떤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다. 이는 과거의 기억들이 침입하여 뇌를 점령해버린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고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 어떤 경험을 반복으로 생각할수록 생각의 회로는 장기적으로 굳어지고 경험은 과거의 것이 연관된다. 이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과거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한데 이는 모든 종의 진화 과정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우리는 연합과 반복의 법칙을 병행하여 신경망을 형성한다.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키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든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든 같은 경험을 반복하든 기술을 연마하든 모르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연관시키든 간에 새로운 신경망은 모든 활동의 최종 산물인 것이다. 개념의 완성. 우리는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부에서 수없이 많은 감각 자극이 들어오는 가운데 어떤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면 그야말로 계획적인 상태가 된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때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연합시키는 법칙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뇌는 한 신경망을 다른 신경망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학습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당신의 뇌에 빨간색과 원형에 대한 신경망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 신경망들을 새로운 개념과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둥글고 빨간 물질을 상상해 보려고 한다면 당신은 빨간 원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사과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내가 사과는 야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말하면 당신은 원형에 대한 기억을 야구공 크기의 사물과 연관시킬 것이다. 결국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사과가 야구공처럼 구형의 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빨간색과 원형 야구공에 대해서 신경망이 모두 연결됨으로써 사과를 개념으로 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새로운 물체의 이름이 사과라고 말하면 당신은 사과라는 이름 앞에 형성한 사과라는 개념에 연결하게 된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사과의 개념을 나타내는 신경망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추가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당신은 사과가 야구공 크기의 빨간 구형의 사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순서와 의미에 따라서 통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각은 연합에 필요한 소재를 제공한다.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연합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뇌 전역에서 기억을 강화한다. 감각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감각 정보는 대뇌 심폐질의 여러 부위에서 처리된다. 시각은 시각 퀴질에서, 청각은 척두엽, 촉각은 두 정엽에서 처리된다. 이렇게 처리된 감각 정보는 다른 감각 정보와 연합이 되어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시각과 청각을 연관시키거나 미각과 촉각을 연관시키는 것이다. 대뇌의 심폐질이 우리가 경험한 감각의 의미를 부여하면 척두엽에 있는 연합 피질에서 그 입력된 감각들을 모아서 연합 기억으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서 사과의 이미지는 시각 피질로 편입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과의 이름이나 맛, 촉감 등과 연결할 때 우리는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사과를 완전히 경험할 수 있다. 개별적인 신경망들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을 이루며 사과를 좀 더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반복의 힘.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할 때마다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을 수정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새로 추가된 시냅스 연결이 한두 개뿐이더라도 말이다. 새로운 뇌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뇌의 배열이나 패턴을 바꾸면 마음 상태 역시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 일단 어떤 생각과 경험이 영구적인 신경망으로 고정되면
일상의 작은 자극이나 생각만으로도 신경망이 활성화돼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된 연합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에 연합된 사람이나 장소, 시간, 사건 등을 기억하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능하는 신경망이 우리 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늘 사실이나 또는 건설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신경망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만들어질 뿐이다. 우리가 고정된 신경망을 활성화하면 할수록 시냅스는 더 강해지고 활성화하기도 더 쉬워진다. 그리고 해역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신경망에 새로운 연결이 추가되기도 더 쉬워진다. 결국 생각들은 좀 더 복잡하고 조직화된 활성화 패턴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게 한다. 또한 신경회로의 구조가 달라지면 이 생각을 하는 뇌 부위도 더 늘어날 것이다. 환경이 생각을 만든다. 외부에서 다양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 속의 수많은 신경망들은 이러한 자극에 반응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다양한 감각 정보는 환경의 자극에 맞춰서 생각하도록 뇌의 신경망들을 활성화한다. 저 환경이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공원 의자에 앉아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곳에서 대학교 때 친구의 애인을 생각나게 하는 외모를 가진 남자를 보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학교 근처의 술집을 떠올린다. 그때 먼지 낀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친구의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지. 빨갛게 타오르던 친구의 담배 불과 마스카라를 럭진 친구의 얼굴도 생각이 난다. 친구는 전날 밤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나쁜 놈. 당신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흔들지만은 여전히 친구에게 상처를 준 그 남자에게 화가 난다. 그 순간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애인이 생각난다. 차인지 이틀 후에 애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고는 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제 당신은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현지로 돌아온다. 누군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달라질 건 없어. 나는 늘 이렇게 혼자 앉아있게 될 거야.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갑자기 당신을 병들게 하는 생각에 묻혀버린다. 당신은 저주받았으며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으며 남자들은 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째서 당신이 이처럼 무의식적이고 익숙하며 습관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당신이 A지점 친구의 애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을 해서 B지점으로 옮겨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경험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어를 과거에 알았던 누군가를 닮은 사람을 보는 것의 예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자. 당신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사물, 시간, 장소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이렇게 복잡한 믿음과 기억과 연합들이 밖으로 소환되는 데는 아주 작은 자극으로 충분했다. 이렇듯이 신경망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당신의 처분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쉽고 자연스러우며 친숙한 사고 방식이다. 습관적인 과거의 기억.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이런 사고 습관을 가질 운명은 아닌 것이다. 좋은 기억은 확실히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단순한 행위에서 나침반을 사용해서 길을 찾는다서 복잡한 행위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 의미, 지식과 경험을 연관시킨다. 우리가 이른바 정보 경험을 더 자주 사용할수록 뇌에는 더 견고한 신경망이 형성되어서 회상하기가 더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신경망의 새로운 정보 경험을 추적하는 일 역시 쉬워진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생각을 반복하기만 하면 생각의 신경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일상적이고 익숙한 것으로 굳어진다. 마치 습관처럼 말이다.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 과거 경험의 신경회로를 지닌 나를 현재의 나로 여기는 것이다.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느낌, 감정,
기술, 제한된 경험 등으로 형성된 신경망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별다른 자극 없이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된다. 한마디로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반복할수록 더욱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친구의 전 애인을 닮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사소한 자극 하나만으로도 우리 뇌의 특정한 회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일단 하나의 생각이 특정한 신경 회로를 활성화하면 이 생각은 자동으로 특정한 의식의 흐름을 타고 이어지게 된다. 동일한 외부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을수록 우리의 신경망은 외부 세계에 더 일치하게 된다. 우리는 예전에 경험했던 일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회로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정의한다. 자신을 현재의 순간이 아닌 과거의 기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느낌을 동반하는 기억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한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느낌과 동일한 느낌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무의식적인 생각과 느낌에 소비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경험들과 연관시킴으로써 뇌에 고정된 신경회로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여러 고정된 신경망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느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의 변화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신경망은 반복된 자극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발달되고 강해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 없이 그들만의 세계는 더 견고해졌다. 이러니 변화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스위치를 켠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면 감각기관에 의해서 뇌의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자동적으로 그것에 관련된 과거의 생각이나 기억이 연상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경망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우리 의식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과거의 신경회로로 이동해 그것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일단 의식이 과거의 신경회로로 옮겨가면 특정한 순서와 배열로 여러 신경망이 활성화된다. 내가 마음을 만들기 위해 작동할 때 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다. 나의 일상적인 생각, 우리가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면 반복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뇌에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의 목소리가 돼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의 신경망에 구축되었던 기억일 뿐이다. 일상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 우리는 매일 같은 마음을 만든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패턴과 배열로 이루어진 같은 신경망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같은 자극을 받아서 생긴 생각을 우리가 뇌에서 습관적으로 처리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신경회로 역시 발달하고 연결도 강해진다.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길을 사용해 도시를 여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길은 가장 일반적인 길이 될 것이고 매일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다. 늘어나는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길을 더 넓히는 것뿐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말이다. 뉴런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반응한다. 전기 신호를 더 많이 전달할수록 더 두껍고 두드러진 신경이 된다. 그리고 신경회로도 더 많은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길을 더 넓히게 된다. 반복 법칙에 의해서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결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확대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뉴런의 돌기들이 더 발달하고 신경도 더 두꺼워지게 된다. 우리가 어떤 신경망을 자주 사용하면 이 신경망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스스로를 수정한다. 신에서 수준에서 정보 교환이 더 쉬워질수록 보다 통합이 잘된 체계가 만들어진다. 정교하게 잘 짜여진 뉴런 체계의 활동은 더욱 세련된 자동화를 이룰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대연의 신피질의 가장 견고한 신경망으로 저장된다. 이제는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억의 처리와 관련된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부의 모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말하자면 어떤 사고를 반복할수록 그것이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다음번에 그 사고방식을 좀 더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경구조를 수정하기 때문이다. 즉 마음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작동시킴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더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은혜는 그 마음을 만드는 데 의식적인 자극이 덜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반복적으로 회상할수록 그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은 더 적어진다. 만약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으로 내 자신이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생각들은 가장 고정된 생각이다. 그것에 자주 집중하고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성격의 바탕이 된다.